사연을 쓰는 오늘처럼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 비 오던 날 자식 집에 발도 못 딛고 쫓겨난 그때의 일이 생각나네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남편은 늘 제게 미안해했어요. 영자야, 좋은 집 하나 못 사준 게 늘 미안해.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남편과 함께라면 어디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16살 때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면서도 따뜻한 잠자리 하나 없었죠. 차가운 마루에서 밤새 떨다가 새벽이면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때 저는 늘 꿈꿨답니다. 언젠가는 나도 따뜻하고 환한 집에서 살 수 있겠지. 하고요. 25세 남편을 만났을 때도 우리는 가진 게 없었어요. 허름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살림. 장마철이면 습기 차는 벽지가 떨어지고 천장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죠. 그래도 저희는 행복했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영자야, 조금만 더 참고 나중에는 꼭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 라고 약속했거든요. 하지만 세월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IMF가 터지면서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망했고 그 후로는 식당 일도 하고 장사도 해보았지만 늘 제자리였죠. 그래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도 통장을 보며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될 것 같아.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날도 잠시.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죠.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쓰러졌어요. 간암 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영자야, 괜찮아. 내가 마지막 선물 하나 준비해뒀으니까.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어요.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서였어요. 남편이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으로 계약한 8억짜리 아파트. 제 이름으로 된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더 좋은 걸로 해주지 못해서. 그래도 이제 우리 마누라 좋은 집에서 살게 되겠네.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은 그렇게 웃어 보였어요. 여보, 이런 거 하지 말지. 제가 울먹이며 말하자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죠. 평생 고생만 시킨 마누라한테 이거 하나는 해주고 싶었어. 이제 좋은 집에서 살아, 당신. 대신 내 말 꼭 잘 들어. 아들에게 주지 말고 여보 혼자 살아.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아파트에 처음 들어섰을 때 그 느낌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은 거실, 반짝이는 시스템 키친, 따뜻한 온돌. 모든 게 꿈만 같았죠. 베란다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볼 때면 마치 제가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서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나도 이제 이런 곳에서 살아요. 고마워요. 창가에 작은 화분도 놓고 벽에는 우리 부부의 사진도 걸었죠. 조금씩이지만 이곳을 저만의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어요. 어느 날 아들 석훈이가 찾아왔거든요.
석훈이는 23살에 애를 가지면서 일찍 결혼했는데 지금은 아내 미영이와 7살 민준이와 함께 좁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엄마, 민준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가는데 이 좁은 원룸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석훈이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며느리 미영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 제발 우리랑 집을 바꿔주세요. 어머님은 혼자시니까 원룸도 충분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했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평생 꿈꿔왔던 이 집, 남편의 마지막 선물인 이 공간을 내어줘야 한다니. 하지만 손주 민준이와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자꾸나. 그렇게 말하는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남편에게 속으로 말했죠.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그토록 애써 마련해준 집인데, 그래도 자식이 잘 되는 게 보기에 좋지 않겠어요? 이사를 하던 날 마지막으로 거실의 창문을 열어보았어요. 따스한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었죠. 그 햇살 속에서 저는 남편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렸어요.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일까?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지를. 그렇게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좁은 창문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아파트에서는 늘 달빛이 환하게 비쳤는데, 이곳에서는 맞은편 건물 그림자에 가려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죠. 괜찮아. 아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원룸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장마철이 되자 벽지가 눅눅해지기 시작했고 곳곳에서 곰팡이가 피어났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창틀로 물이 새어 들어와 수건으로 닦아내기 일쑤였어요. 마치 제가 젊었을 때 살던 그 반지하로 돌아간 것만 같았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민준이 학원 상담이 있어서요. 다음에 오세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어머님, 민준이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방해되실 것 같아요. 아들네 집에 가보려 해도 며느리는 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저를 막았어요.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싶었는데 점점 그것이 핑계라는 걸 알게 되었죠. 현관 앞에서 들리는 민준이의 웃음소리, TV 보는 소리. 그들은 분명 집에 있는데도 저를 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석훈아, 엄마가 잠깐 들러도 될까? 엄마? 저희 지금 나가려던 참인데 다음에 오세요. 아들마저도 점점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들르던 석훈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죠. 명절에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어요. 더 서운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며느리를 마주쳤는데 민준이의 손을 잡고 있던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서둘러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민준아, 할머니다. 제가 반갑게 부르자 며느리는 민준이를 안고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닫히는 문 틈으로 민준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님, 왜 자꾸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그 말은 정말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제가 언제부터 손주한테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저 사랑하는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원룸은 더욱 음침해져만 갔어요. 밤이면 복도 끝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곤 했죠. 혼자 사는 노인을 노린다는 빈집털이 뉴스를 볼 때마다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답니다. 찰컥. 한밤중에 들린 현관문 소리에 눈을 떴어요. 분명 잠금 장치를 했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였죠. 공포에 질려 이불 속에서 떨고 있는데 쇠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둑이 들어온 거였죠. 누구세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겨우 이 말을 내뱉었는데 그림자가 휙 하고 사라졌어요. 한참을 덜덜 떨다가 겨우 경찰에 신고를 했죠. 다행히 도둑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계속되는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석훈아, 엄마가 며칠만 너희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뿐이었죠. 엄마, 사정은 알겠는데 별일 없었잖아요. 우리도 지금 너무 바빠요. 와이프도 힘들어하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결국 저는 그날 밤 비를 맞으며 아들네 아파트로 향했어요. 한밤중이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더는 원룸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석훈아,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 하지만 돌아온 건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이런 시간에 오시면 안 돼요. 민준이도 자고 있고. 제발 돌아가세요. 문은 열리지 않았고 저는 한밤중에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어야 했습니다. 빗속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그런데 돌아갈 곳이 어디 있나요? 평생 모은 돈으로 장만한 아파트는 아들 가족에게 내어주었고 이제는 그 아들마저 저를 외면하고 있었으니까요. 복도 끝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에 온몸이 떨렸어요. 빗물에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었고 발걸음은 자꾸만 휘청거렸죠. 그날 있었던 일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남편이 그토록 아끼며 마련해준 보금자리를 내어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었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후회했어요. 아니, 어쩌면 후회를 넘어서 분노가 차올랐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의 유산인 그 아파트를 내어준 것이 제 삶을 통째로 내어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체할 수 없는 서러움과 배신감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어요. 이제서야 남편이 아파트를 줄 때 아들에게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한지 알 것 같더군요. 빗속을 걸어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남편이 저를 위해 마련해준 그 소중한 선물을 이제는 되찾아야겠다고요. 그날 밤에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을 알아눕고 말았죠.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혼자서 끙끙 앓았답니다. 병원에 가야 하나 망설이다가 결국 119를 불렀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물으시더군요. 보호자분은 안 계신가요? 아, 네. 혼자 살아요. 이 나이에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자녀분은 안 계신가요? 있어요. 있긴 한데, 말끝을 흐리는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영자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40년 지기정 반장님이었어요. 동네 약국 원장님이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연락을 했다더군요. 이게 뭐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 그냥, 감기가 좀 심해서요. 감기는 무슨? 얼굴이 이게 뭐야? 아들은 연락 안 했어? 아들요? 저기, 바빠서요. 바빠! 엄마가 응급실에 있는데! 정 반장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영자야, 이제 다 말해. 뭔가 있는 거지?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죠. 아파트를 내어주고 나서 겪은 일들, 빗속에서 문전박대 당했던 일, 모든 걸요. 미쳤나? 당신 미쳤어? 그 귀한 아파트를 그렇게. 정 반장님은 발을 동동 구르셨어요. 아직 이전 등기는 안 했지? 네? 아직은, 잘 됐네. 당장 취소해. 그리고 집도로 빼서 그놈 자식들.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어요. 정 반장님은 그날로 변호사 아들까지 불러오셨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갔으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석훈이가, 자식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대하는 자식에게 그렇게 좋은 것만 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며칠 뒤 더 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석훈이 생일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러 나갔죠.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스레 미역국을 끓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셋이서 먹던 미역국인데 이제는 혼자 끓이려니 마음이 쓸쓸하더군요. 여보세요, 석훈아? 네, 엄마. 오늘, 너 생일이잖아. 엄마가 미역국. 아. 죄송한데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 목소리에서 거짓말하는 티가 났거든요. 어릴 때부터 거짓말할 때면 저런 식으로 말끝을 흐렸었죠. 그래. 그럼 미역국이라도 두고 올게. 엄마, 제발 오지 마세요. 오늘은 진짜 안 돼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했죠. 아들은 원래 회식이 있으면 전날부터 말했었거든요.
결국 저는 미역국을 들고 아파트로 향했어요. 멀리서도 환한 불빛이 보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14층, 15층. 문이 열리자 더 선명한 소리가 들렸죠. 장모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자, 우리 민준이가 아빠 생일 케이크 잘라보자. 고서방 생일인데 당연히 내가 와야지. 사돈댁 식구들과 함께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만 빼고. 손에 든 미역국 그릇이 떨어질 것만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죠.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택배를 받으러 나온 며느리였죠. 어머니? 미역국. 두고 가려고 했는데 어머니, 지금? 안에서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장모님, 이 음식 더 드셔보세요. 우리 사위가 최고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이건 그래. 이제 알겠다. 미역국 그릇을 내려놓으려는데 현관문 틈으로 석훈이가 보였어요. 여보, 누구야? 뭔데 이렇게 오래 걸려? 그게 석훈이가 현관으로 나왔다가 저를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어요. 엄마? 왜? 오지 마시라니까. 미역국 가져왔어. 내 생일인데 이것도 못 먹이나 했더니 이제 보니 내가 필요 없었던 거구나. 엄마, 이건 그게 아니라. 회식한다며? 거짓말도 참 잘하네. 제 눈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오늘은 먼저 약속이 있어서. 그래. 사도는 되는데 난 안 되는구나. 미역국 그릇을 그대로 내려놓고 돌아섰어요. 뒤에서 석훈이가 뭐라고 부르는 것 같았지만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안에서 들리는 말소리. 엄마, 죄송해요. 시어머님이? 아이고, 그분 성격이 괴팍하시네. 원래도 저러셨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결심했어요. 더는 안 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최 사장님, 제 아파트 내놓을게요. 네. 영자 씨 아파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금매로 내놓을 거예요. 시세보다 싸게 해서라도 빨리 팔고 싶어요. 아니, 갑자기 이러시면. 어제까지 고민했어요. 이제는 제 선택을 하려고요. 최 사장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어요. 그래도 그때는 자식분 준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혹시 자제분과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냥 제가 눈치 보며 살기는 이제 지친 것 같아요. 그날부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금매의 소식이 퍼지자 문에 전화가 쏟아졌죠. 하루 만에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집을 보러 왔어요. 둘째 날 오후 한 부부가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집이에요. 저희가 당장 계약하고 싶은데. 그러시다면 계약금은 내일 아침 일찍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그때였어요. 석훈이가 부동산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을 왜 파시는 거예요? 니네 집? 이게 누구 집인데? 엄마가 우리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 주기로 했지. 근데 나는 내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거지.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도 살 거야. 석훈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민준이 학교도 여기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잘못? 뭘 잘못했는데? 그동안 엄마를 너무 소홀히 했어요. 제가 불효자였어요. 그제서야 알았니? 내 생일날 미역국도 못 먹이게 하고 네 엄마를 문전박대하는 불효자식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석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그거 다 봤어. 다 들었어. 사돈들이랑 다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거. 나만 빼고.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였니? 그때 며느리도 부동산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큰 잘못을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그날 밤 빗속에서 떨고 있는 날 문전박대할 때는 그런 생각 없었잖니? 그때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 계약은 다 끝났어? 최 사장님이 곤란한 표정으로 끼어드셨어요. 이미 계약금 입금 약속도 했고. 전세 자금이라도 좀 주시면. 며느리가 애원했어요. 그건 안 돼. 난 여수에 집을 구했어. 여수요. 석훈이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그래, 바다가 보이는 예쁜 집. 내가 평생 꿈꾸던 집이야. 정 반장님이 부동산으로 들어오셨어요. 영자야, 서류 다 준비됐. 아니, 이게 누구야? 정 반장님. 아, 이게 그 배은망덕한 아들하고 며느리구나. 석훈이가 정 반장님께도 굽실거렸어요. 너가 그러고도 자식이냐?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기나 해? 정 반장님의 호통에 아들 부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혼자 사는 어머니를 이런 곳에 처박아 두고 그것도 모자라 문전박대를 하고 그러고도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희 진짜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영자야, 흔들리지 마. 이 애들 말에 넘어가면 안 돼. 정 반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제 와서 눈물을 보인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엄마,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희한테 줄 기회는 이미 지났어. 한 달 안으로 이사 나가. 엄마.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건 나도 몰라. 너희가 날 내쫓았을 때 난 어디로 갈게? 석훈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애원했죠. 어머니, 민준이 학교는 어떡하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난 더 이상 너희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정 반장님이 서류를 들고 오셨어요. 자, 영자야. 이제 계약서만 쓰면 돼. 엄마.
제발. 석훈이가 다시 한번 울부짖었어요. 이제 그만해. 너무 늦었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달까요. 마지막 날 이삿짐을 싸는 석훈이네를 보며 마음 한켠이 아팠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나도 몰랐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죠.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소용없어. 너네가 흘리는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어요. 문턱을 넘어가는 며느리를 보며 문득 생각났어요. 그날 밤 제가 빗속에서 떨며 서 있을 때의 일이.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여수의 작은 주택에서 제 인생을 새롭게 써내려 가려고요. 더 이상은 누구에게도 제 행복을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정 반장님 말씀처럼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것처럼요. 석훈이네가 이사 가는 날,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 같다고요. 더 이상 구차하게 자식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이제는 정말 내 삶을 살 수 있겠네요, 여보.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거예요. 누구의 엄마가 아닌 그저 제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여수로 내려온 지도 벌써 몇 달이 훌쩍 지났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푸른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고 있답니다. 영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아침 바다가 너무 예쁘잖아요. 아파트 돈으로 산 이 집은 비록 크진 않지만 마당이 있어서 좋아요. 꽃도 심고 작은 텃밭도 가꾸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죠. 아침이면 이웃 할머니들과 바닷가를 걸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별을 보며 차 한 잔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여보, 이제야 저도 제대로 된 제 삶을 살고 있네요. 며칠 전에는 정 반장님이 놀러 오셨어요. 영자야, 너 얼굴이 달라졌다. 네? 그래요? 그래, 훨씬 환해졌어. 웃음도 많아지고. 정 반장님 말씀처럼 요즘 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여수에서 만난 이웃들은 제 사연을 듣고 모두들 제 선택을 지지해 주었어요. 참 잘하셨어요. 자식이 그럴 수는 없죠. 우리도 나이 들면 당당하게 살아야 해요. 석훈이네는 시외곽의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 갔다고 해요. 가끔 안부 전화가 오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날이 갈수록 더 확신하게 되니까요. 마당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미도 피고 방울토마토도 열렸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는 그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져요. 여보, 덕분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게 됐네요. 고마워요.
바닷가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매일 시장에 들러요. 신선한 생선도 사고 제철 과일도 사면서 이웃들과 정을 나누게 되었죠. 시장 상인들과도 이제는 모두 친구가 되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고등어가 참 좋아요. 영자 씨, 이 딸기 맛보고 가세요. 이렇게 따뜻한 정이 오가는 삶. 제가 그토록 바라던 거였는데 이제야 찾았네요. 지난주에는 동네 노인대학에도 등록했어요. 노래교실도 다니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가고 있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영자 씨는 노래를 참 잘 부르시네요. 아이고, 부끄럽네요. 가끔은 손주 민준이 생각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는 제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할머니들끼리 제주도 여행 한번 가볼까요? 좋지요. 우리 이제 우리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죠. 내일은 이웃 할머니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평생 처음 가보는 제주도. 설렘이 가득하네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문득 깨달았어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그저 제가 선택하지 못했을 뿐. 이제는 알아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저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여보,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바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저희 모습이 아마도 남편이 진정으로 바라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남편이 아들에게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약속을 깨고 아들에게 줬었던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을 하는 게 값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저는 여수로 내려와 새 삶을 살게 된 후로 너무나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요. 자식도 중요하지만 제 자신이 더 중요하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혹시 제 까르띠에 목걸이 못 보셨어요? 목걸이? 무슨 목걸이? 네,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아까 어머님 오시고 나서부터 안 보여요. 그래? 나는 목걸이 같은 건 본 적 없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기억나죠? 지난번에 어머님이 제 목걸이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어머님 눈빛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엄마, 정말 못 보셨어요? 혹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실 찍고 하세요. 며느리는 한술 덧더 말했죠. 가방 좀 열어보시겠어요? 너네 지금 나 의심하는 거니? 내가 자식, 며느리 물건을 탐낼 사람으로 보여. 결국 가방을 열어보였죠.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어요. 그때였어요. 집 안을 돌아다니던 강아지가 무언가를 물고 나왔어요. 며느리가 찾던 목걸이였죠. 알고 보니 강아지가 물고 간 것이었어요. 아, 이게 왜 여기 있지? 며느리는 사과는커녕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너네 지금 실수한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어요. 짐승만도 못한 놈. 보일러 끊겨서 찾아온 어미한테 눈칫밥 먹이는 것도 모자라 도둑으로 몰아?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요. 제가 이런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제 나이 67,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나 싶네요. 술래 씨, 거기 있어요? 옆집 김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이고, 이 집은 냉동고나 다름없네. 보일러가 아직도 안 고쳐졌어요. 네. 수리기사님이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얼마나 든다는데요? 150만 원이나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저런. 아들한테 얘기해봤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죠. 김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더니 한숨을 쉬었죠. 그 며느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러면 안 되는 건데. 아니에요. 다 제가 부족한 거겠죠. 무슨 말씀을? 술래 씨가 얼마나 아들 잘 키웠는데. 대기업 다니는 아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다니.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 저는 꽁꽁 얼어붙은 방에 홀로 앉아 옛날 생각에 잠겼죠.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하루도 안 되어 보일러를 고쳐줬을 텐데. 여보, 따뜻한 물로 세수해요. 내가 받아놨어. 문득 남편의 다정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3년 전 그날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죠. 술래야, 오늘 아침은 내가 라면 끓여줄게. 좀 더 자요. 그날 아침에도 남편은 늘 그랬던 것처럼 저를 걱정했었죠. 부엌에서 라면 끓이는 소리가 들리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동네 슈퍼에 들러 라면 몇 개를 샀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죠. 술래 씨,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아들 며느리는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며느리랑 같이 왔을 때가 언제더라? 작년 추석? 네. 그때 잠깐 들렀다 갔어요. 요즘에는 통 보이질 않네요? 꼬마 때부터 봤는데 말이에요, 호호. 그렇게 슈퍼에서 나오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동네에서 효자 났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부터 상황은 많이 달라졌죠. 며느리 시우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르네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었죠.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들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게. 통장 잔고를 보니 10만 원 남짓. 난방비도 못 낼 지경이에요. 동사무소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 볼까 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김 할머니 말씀처럼 아들 집에라도 가야 하나. 하루 종일 고민했죠. 어머님, 요즘에는 명절에도 각자 지내요. 어머님 댁 들리려면 너무 힘들어서요. 이해해 주실 거죠? 남이다 생각하세요. 지난 추석 때 며느리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도 이대로 얼어 죽을 순 없잖아요. 결국 작은 가방에 짐을 꾸렸어요.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를 넣으면서도 자꾸 망설여졌죠.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서열이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죠. 술래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내가 있으니까 난 걱정 없다.
그렇게 도착한 아들네 아파트 앞.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제 와서 뭘 망설이나. 아무리 그래도 늙은 엄마를 보일러도 안 되는 데서 재우진 않겠지. 혼잣말을 하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죠. 띵동. 누구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은 것만 같았죠. 어머님, 며느리 시우가 현관문을 열며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떴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라곤 전혀 없었죠.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기 시우야, 추운데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어요. 며느리 시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한 손으로 저를 막아 세우더라고요. 어머니 잠깐만요. 들어오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 애기예요. 무슨 일이신 거예요?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몸 좀 녹이러 왔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좀 곤란한데. 시우의 말에는 분명한 불편함이 묻어 있었어요. 미안하구나. 하루만 자고 가면 안 될까? 하! 어머니 눈치가 왜 이렇게 없으신 거예요? 미안하구나. 그럼 잠만 주무시고 해 뜨면 바로 나가세요. 그렇게 들어온 집에서 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며느리는 이미 주방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죠. 거실 소파에는 아들 서열이가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던 서열이는 저를 보자 황급히 일어섰죠.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제 아들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은커녕 당혹감만이 가득했어요. 보일러가 고장나서 집이 너무 추웠어. 잠만 자고 갈게. 제 말에 시우와 서열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이미 앞으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죠. 시우가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차 한 잔 내오는 일도 없었죠. 주방에서는 시우와 서열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제가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나 봐요. 여보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당신은 어머니 행동 하나 통제 못해요? 쉿, 목소리 낮춰요. 어머니 듣겠어. 듣던지 말던지 아니 그렇잖아요. 늙으니까 눈치도 없나? 나 어머니 나가실 때까지 눈칫밥 먹일 거예요. 이게 다 어머니가 자초한 거지 뭐. 저는 그저 차가운 소파에 앉아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어요. 매서운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만이 가득한 거실이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식탁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죠. 저에게는 밥 한 술 권하지 않았어요. 주방에서 들려오는 수저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더욱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저는 그저 소파에 앉아 그들의 등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죠.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는 부산스럽게 뭔가를 찾는 듯 했어요. 서랍장을 뒤지고 방 안을 들락거렸죠. 그러다 갑자기 저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어요. 어머님, 혹시 제 까르띠에 목걸이 못 보셨어요? 순간 저는 당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불길한 것이 느껴졌거든요. 목걸이, 무슨 목걸이? 네,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아까 어머님 오시고 나서부터 안 보여요.
며느리의 말에는 분명한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서열이도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나는 목걸이 같은 건 본 적 없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기억나죠? 지난번에 어머님이 제 목걸이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어머님 눈빛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아들 서열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못 보셨어요? 혹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말씀하세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가방 좀 열어보시겠어요? 너네 지금 나 의심하는 거니? 내가 자식, 며느리 물건을 탐낼 사람으로 보여. 며느리의 말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결국 가방을 열어보였죠.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가 전부였어요. 시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제 짐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죠. 속옷까지 다 꺼내 던지듯이 확인했어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치욕스러운 순간을 견뎌야만 했어요. 그때였어요. 집 안을 돌아다니던 강아지가 무언가를 물고 나왔어요. 며느리가 찾던 목걸이였죠. 알고 보니 강아지가 물고 간 것이었어요. 아, 여기 있었네.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을 뿐이에요. 사과는커녕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죠. 서열이도 그저 다행이다. 라는 말만 던졌어요. 너네 지금 실수한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어요. 떨어진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마음을 다잡았죠. 더는 이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짐승만도 못한 놈. 보일러 끊겨서 찾아온 어미한테 눈칫밥 먹이는 것도 모자라 도둑으로 몰아?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도둑으로 의심했다는 사실이, 제가 평생 키운 아들이 저를 의심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상처로 남았거든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제 오해도 풀렸는데. 아들이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짐을 챙겨 신발을 신었죠.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매서운 눈보라가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도 무시한 채 저는 그렇게 아들의 집을 나왔어요. 차라리 얼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수모를 당하며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보일러가 고장난 집은 냉동고처럼 차가웠어요. 젖은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들어보니 캄캄한 어둠 속에 제 그림자만이 덩그러니 비쳐 있었죠. 빈 방에 들어서자 따뜻하고 아늑했던 아들 집보다 편하게 느껴지더군요. 차라리 이 추위가 아들 부부의 차가운 눈빛보다 덜 아프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 덜컥 겁이 났지만 그래도 이게 나았어요. 침대맡에 놓인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여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러다 방 한구석에 있는 남편의 옷장이 눈에 띄었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한 번도 정리하지 못했던 옷장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옷가지 하나하나에서 남편의 채취가 느껴지는 것만 같았어요.
근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게 벌어졌죠. 양복 주머니를 뒤지다가 낡은 수첩을 발견한 거예요. 수첩을 넘기는데 책장 사이에서 누런 봉투가 떨어졌죠.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니 그건 땅 문서였어요. 시골에 있는 땅. 남편이 젊었을 때 월급 모아 사두었다던 그 땅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남편이 오랜 친구 변호사 정석훈 씨를 찾아갔어요. 석훈 씨, 이 땅 문서. 이거 남편 유품에서 나왔는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석훈 씨는 땅 문서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순례 씨, 이게 대체 믿기지가 않네요. 왜요? 무슨 일이라도. 이 땅이 지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시가로 치면 그러니까 한 80억은 됩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80억이요? 네, 맞아요. 저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게다가 여러 개발업체에서 매입 의향을 보이고 있었어요. 순례 씨만 동의하시면 바로 매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80억이라니.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네요. 제 떨리는 목소리에 석훈 씨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순례 씨 남편, 제 친구지만 대단했어요. 그 땅이 개발될 걸 내다보고 미리 사뒀나 봐요. 이제 순례 씨는 부자가 되신 거예요. 한 달 뒤 모든 매매 절차가 끝났어요. 통장에 찍힌 80억이라는 숫자를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죠. 그런데 몇 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저희 땅 매각 소식을 듣곤 연락이 온 거였죠. 엄마. 저예요. 서열이에요.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공손하고 애원하는 듯한 톤이었죠. 웬일이니? 어머니. 그때 일. 정말 죄송해요. 며칠 전부터 잠도 못 자고. 시우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뵈러 가도 될까요? 시우가. 아니, 저희가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 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이 떠올랐거든요.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 쫓겨나듯 나왔던 그날. 알았다. 오려면 와라. 그렇게 며칠 뒤 아들 부부가 제 집을 찾아왔죠.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를 들고서요. 시우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살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보일러도 잘 안 되는 집에서. 이제 눈치 보지 마시고 자식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네? 서열이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불효막심한 짓만 했네요. 저희 이제라도 효도하려고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그 진심을 믿을 수 없었죠. 그만 가봐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만해. 며느리의 말을 자르고 싱긋 웃었어요. 돈 얘기하고 싶어서 왔지? 소문 듣고? 순간 시우와 서열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저희가 어떻게? 작년 추석에 손주 얼굴 한번 보자고 하니까. 손주 없는 셈 치고 사시라고 그랬지.
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얼마 전에는 날 도둑 취급했잖니? 이 말에 시우가 흠칫 놀랐어요. 강아지가 물고 간 그 목걸이? 그것 때문에 내 속옷까지 다 뒤졌잖아. 그날 밤에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알아? 어머님, 그땐 정말 제가 아끼던 거라서 경황이 없었어요. 닥쳐!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제 목소리에 시우가 흠칫 놀랐죠. 이제 와서 그런 눈물쇼 하지 마. 속으로는 돈 얘기 꺼내기만을 기다리면서. 서열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진심? 내가 뭘 안다고 진심을 말해? 네가 제일 문제야. 내 아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데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대할까?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 내가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 며느리한테 도둑으로 몰려서 쫓겨날 때 그 눈바람 속에서 내 아들이, 내가 피땀 흘려 키운 내 아들이 어떻게 날 그렇게 내쫓을 수 있었는지. 눈물이 차올랐지만 애써 참았어요. 며느리가 다시 애원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잘 모실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좋은 방도 마련해 두었어요. 하! 웃기지 마라. 차갑게 웃으며 찬장으로 걸어갔어요. 서류 뭉치를 꺼내 그들 앞에 던지듯 내밀었죠. 이거 봐. 복지재단 설립 서류야. 내가 가진 돈은 전부 여기에 들어가. 나처럼 외롭게 사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도 짓고 무료급식소도 할 거야. 자식놈들 다 필요 없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그걸 다 남한테 주시게요? 저희가 있는데. 남이라고? 너희보다는 낫겠다. 적어도 그들은 날 도둑으로 취급하진 않으니까. 어머니. 그래도 저희가 자식인데. 서열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너 말이야. 아들 서열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나한테 그렇게 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식이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뭘 바랐니? 전화 한 통, 밥 한 끼. 그게 그렇게 어려웠어? 며느리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어머님, 제발. 일어나. 그만해. 이제 와서 그런 쇼 하지 마. 화를 내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참, 그리고 내가 재단 설립한다는 소문은 못 들었나 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래, 재단 설립 절차는 이미 다 끝났어? 나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려운 독거노인을 도울 생각이야. 돈은 이미 재단으로 들어갔고, 이제 와서 아무리 무릎 꿇어도 소용없어. 어머님, 그럴 순 없어요. 저희도 상속자로서. 상속자? 뭐가 상속자야? 이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 돈이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야. 너희같이 위선적인 자식들한테 줄 돈은 없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활짝 열어젖혔죠. 이제 그만 가. 다시는 오지 말고. 어머니, 서열이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전 단호했어요.
아, 이것도 가져가라. 현관 앞에 놓인 과일 바구니를 집어 시우의 품에 던지듯 안겼어요. 이런 거 말고 진작에 진심 어린 밥 한 그릇이라도 떠먹였더라면 오늘 같은 날은 없었을 텐데. 그들이 떠나고 나서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였죠. 그때였어요. 변호사 석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례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요양원 부지가 마음에 드실 만한 곳을 찾았어요. 조용하고 전망도 좋은. 게다가 시내버스도 다녀서 어르신들 오시기도 편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제가 할 일이 생겼으니까요. 나처럼 외롭고 힘든 노인들을 위해 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일.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 하늘에 붉은 노을이 번지는 걸 보니 문득 새로운 봄이 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요양원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전 우선 무료급식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어느새 매일 300명이 넘는 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순례 씨,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따뜻한 밥을 매일 먹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마워요. 자식놈들이 여기에 나를 버리고 간 뒤에 밥도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어찌 살아야 하나 막막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이네요.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를 듣다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재단 설립을 준비하면서 매일 바쁘지만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활력이 생겼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급식소 문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아들 서열이었어요. 웬일이니?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열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80억 중에 10억이면 어머니 하시는 일에 지장도 없잖아요. 70억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조금만 떼어주세요. 자식이잖아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도 어렵다고요. 서열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굳건했죠. 다음 날은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가 밉다 치더라도 손주들 생각도 해주셔야죠. 10억이면 우리 애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밤잠을 설쳤죠. 하지만 그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라요. 눈보라 치던 밤, 도둑으로 몰려 쫓겨나듯 나왔던 그날. 일주일 뒤, 이번에는 아들 부부가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정말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재단 설립하는 거 반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0억 정도는. 너희들 이미 늦었어. 제 차가운 목소리에 둘 다 굳어졌어요. 이제 와서 효도는 무슨?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돈 생기니까 시어미가 돈으로 보이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너네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돌아가도록 해라.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서열이와 시우는 번갈아 찾아왔어요.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화를 내면서. 하지만 전 이미 그들의 진심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정석훈 변호사님이 찾아오셨을 때예요. 순례 씨, 요양원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2달 후면 개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문득 물어보고 말았어요. 정 변호사님, 제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10억 정도는. 순례 씨, 정 변호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급식소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순례 씨, 우리 아들이 나보고 요양원에 가라더군요. 이제 늙어서 짐이 된다고.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요양원에서 같이 지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 말에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우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란 걸. 제가 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겐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어제는 또 서열이가 찾아왔어요. 끈질기게 찾아오더군요. 어머니, 이제는 정말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발. 순간 웃음이 났어요. 효도? 그게 뭔지는 아니? 제 말에 서열이가 움찔했어요. 효도는 돈이 생겼을 때 하는 게 아니야. 힘들 때,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는 거야. 솔직히 지금도 가끔은 흔들려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10억이면 자식 인생이 편해질 텐데. 하는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급식소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의 웃음을 보면 제 마음이 단단해져요. 곧 문을 열 요양원에서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설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전 재산을 남을 위해 쓰면서 자식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제 결정. 이기적인 걸까요? 요즘 들어 정말 복잡합니다. 때론 밤새 고민하다가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댓글로나마 여러분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